최근 설문조사에서 LA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또 다른 폭동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DA가 박하향을 내는 멘솔 담배를 포함한 가양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며칠 전 자신의 발언을 두고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여전히 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 사이에 홍역이 대유행할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주 연방하원 및 주 상원의원 선거구 재주정 결과에 대해 뉴욕주 대법원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폭동이 발생한 지 벌써 30년이 됐는데요.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LA 주민 10명 가운데 7명은 여전히 폭동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인종 문제와 관련된 불안은 LA뿐 아니라 미 전역에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로욜라 메리마운트 대학의 LA 연구센터가 어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민의 68%는 앞으로 5년 이내에 다른 폭동과 소요가 일어날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기관이 1997년 해당 설문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또 주민의 39%는 지난 4년 동안 LA에서 인종관계가 악화한 것으로 믿는다고 답변해 이런 비율은 2019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늘었습니다. LA타임스는 1992년 폭동 이래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은 여전히 자신의 도시가 화약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의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칸 아메리칸 역사학자인 브렌다 스티븐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 교수는 사람들이 미국 전역에서 인종 문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미국이 이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종, 민족적 적대감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요인으로는 미국 투표권 논란과 치안의 편향성, 아시안 증오범죄 증가 등을 꼽았습니다. 다만 LA타임스는 전체적인 설문조사 결과와 달리 다른 인종과 좋은 관계를 맺어온 사람들은 낙관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밀레니얼 세대는 설문조사의 모든 질문에 더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티븐슨 교수는 인종 친화적인 밀레니얼 세대에 대해 더 좋은 시대가 올 징조라고 평가했습니다. FDA가 박하향을 내는 멘솔 담배를 포함한 가양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양 담배들은 여성과 젊은 세대를 흡연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판매를 금지하면 흡연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FDA는 7월 5일까지 멘솔 담배를 포함한 가양 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출받은 뒤 최종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관련 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멘솔 담배는 담배에 인공 박하향을 넣은 것으로 담배의 쓴맛을 감췄기 때문에 청소년과 여성 등의 흡연 장벽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DA 관계자는 멘솔은 특유의 향 때문에 담배에 첨가하면 자극과 저항감을 줄이고 흡연을 부추길 수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 등 젊은 세대를 흡연으로 이끄는 요인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FD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2세 이상인 멘솔 흡연자는 1,850만 명 수준으로 이 가운데 흑인과 유소년, 20대 등 젊은 성인의 비율이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캘리포니아주와 매사추세츠주 등에서는 이미 멘솔 담배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FDA 측은 멘솔 담배가 금지될 경우 미국 내 흡연율이 40년 내 15%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부터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등을 연 뒤 멘솔 담배와 가양 시가류 판매 금지 방안을 확정할지 판단할 예정입니다. 제약사 모더나가 보건당국에 5세 이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성인의 4분의 1 용량을 2번 접종하는 방안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등은 고위 관리를 인용해 모더나가 보건당국에 5세 이하 영유아용 코로나19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모더나는 다음 달 9일까지 관련 데이터 제출 작업을 마칠 방침입니다. 5세 이하 영유아의 접종량은 성인의 4분의 1인 25 마이크로그램씩 2번입니다.
모더나는 이 용량을 투약한 어린이들에게서 100마이크로그램을 맞은 18세에서 25세 성인과 비슷한 면역 반응이 나타났다며 탄탄한 중화항체 반응과 양호한 안전성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결과 2세 미만 아동에게서는 유증상 감염에 대해 51%의 예방 효과를, 2세에서 5세의 어린이에게는 37%의 예방 효과를 보였습니다. 모더나는 과거에 승인된 성인용 백신에 비해서는 효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시기에 나온 데이터라고 설명했습니다. 화이자도 오는 6월 이전에 6개월에서 4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할 전망입니다. 다만 화이자는 모더나와 달리 총 3회에 걸쳐 성인 접종량의 10분의 1인 3마이크로그램씩 맞추는 것을 정규 접종법으로 승인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더 이상 코로나19 급성 국면에 있지 않다고 언급했는데요. 오늘 이 발언에 대해 재차 설명하면서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니고 계속해서 통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오늘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클럽 주최로 열린 화상 행사에서 미국이 더 이상 급성 국면에 있지 않다고 말한 것은 팬데믹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우리는 여전히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서 미국이 폭발적인 팬데믹 국면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과도기에 접어들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날 했던 자신의 발언이 긴장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오늘 추가 설명을 곁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파우치 소장은 보건당국은 급성 팬데믹 단계에서 벗어나는 데서 나아가 바이러스가 통제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하길 바라고 있다며 우리는 여전히 세계적인 대유행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또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근절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계속해서 통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셸 월런스키 CDC 국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에서 미국의 코로나19 감염이 다시 늘고 있다면서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는 4만 4천 명으로 22.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CDC는 모든 실내 및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을 계속 권고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 사이에 홍역이 대유행할 위험이 높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린이들의 예방접종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CNN에 따르면 지난 27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 아동기금은 올해 전 세계 홍역 발병률이 2021년 대비 80% 가까이 증가하는 등 확산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두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과 2월에 전 세계에서 발생한 어린이 홍역 발병 건수는 17,338명으로 2021년 첫 두 달 동안에 9,665명에 비해서 80% 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두 단체는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백신에 대한 접근 불평등과 일상적 예방접종의 자원 분산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예방 가능한 질병에 무방비하게 노출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집행이사는 지역사회가 코로나19로 인한 격리에서 사회활동으로 돌아가려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어린이들이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회활동이 늘어나는 것은 홍역과 같은 질병이 확산하기에 완벽한 퍼펙트 스톰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에 따르면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2,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놓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또 올해 4월 기준으로는 43개국에 57개 예방접종으로 예방 가능한 질병 캠페인이 연기돼 2억 300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들 중 대부분은 어린이입니다. 특히 캠페인 57개 중 19개가 홍역 캠페인으로 7,30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놓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추가 예산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엘리트와 재벌을 상대로 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입법 패키지도 제안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루즈벨트룸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초당적 법안에 따른 권한이 거의 소진됐다며 추가 지원 요청 사실을 밝혔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 요청 규모는 330억 달러로 200억 달러 규모의 군사 안보 원조와 85억 달러 규모의 경제 원조, 30억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식량 지원 등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추가 지원 요청이 실현될 경우 용감한 우크라이나 전사들에게 무기와 탄약이 계속 흘러가게 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에게는 계속 경제, 인도주의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빨리 승인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러시아의 계속되는 공격은 어마어마한 인명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지역에 잔혹행위와 전쟁 범죄의 끔찍한 증거를 남긴 것을 받고 공격과 잔혹행위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계속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재벌 등을 상대로 제재를 강화할 포괄적 입법 패키지도 의회에 제안했습니다. 재무부와 법무부, 국무부, 상무부 협의로 마련된 패키지는 러시아 연루 자산 몰수 강화와 몰수 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와 관련해 그들이 침략의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석유와 가스를 이용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에게 위협받는 유럽 동맹을 돕기 위해 한국과 일본, 카타르 등 다른 나라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11월 1일부터 기업 채용 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당초 5월 15일부터였지만 기업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조례 발효 날짜가 약 6개월 연기됐습니다. 어제 뉴욕시 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기업 채용 공고에 연봉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연봉 공개 조례 수정안을 찬성 34, 반대 8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당초 기업들은 5월 15일부터 채용 공고에 급여를 명시해야 했었지만 기업들의 반발로 조례 발효 날짜는 약 6개월 연기됐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4인 이상 규모의 기업은 채용 공고에 연봉 범위를 공개해야 합니다. 급여 범위를 넓게 잡는 것은 가능하지만 최소 최대 급여만 공개하는 것은 안 됩니다. 온라인 공고는 물론이고 전근 등을 위해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채용 안내에도 연봉 범위를 투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기업들의 부담이 큰 만큼 첫 위반 기업에 대해선 벌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30일 이내에 시정 조치를 해야 하고 시정 조치 결과는 직원들에게도 공유해야 합니다. 원격 근무나 업무 특성상 뉴욕시 내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급여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급제 일자리라도 급여는 공개돼야 합니다.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현재 해당 기업에 근무 중인 직원으로만 한정했습니다. 구직자들이 급여가 공개되지 않은 기업만 골라 소송하는 것을 막되 회사가 연봉을 알려주지 않고 전근 등을 강요하는 행태는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뉴욕시 아파트 렌트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높은 렌트비에 뉴욕시를 떠나는 세입자들도 늘면서 최근 재계약률은 60% 정도에 그쳤습니다. 뉴욕시 임대 시장은 지난 2020년 봄 시작된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지만 지난해 겨울을 지나면서 예전 수준을 회복하고 올해 들어서는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엘리먼 부동산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2월 맨하튼 아파트의 중간 임대료는 $3,392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인 2020년 12월과 비교해 21.1%가 올랐고 2년 전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인 2019년 12월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맨하튼과 함께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퀸즈의 아파트 임대 시장도 비슷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2021년 12월 퀸즈 아파트의 중간 임대료는 $2,715로 역시 2019년 12월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또 지난 3월을 지나면서 재택근무를 끝난 뉴욕시 주요 기업 직원들의 직장 복귀가 늘면서 아파트 렌트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밀러 세뮤얼 부동산 회사 발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맨하튼 아파트 렌트는 1년 전인 2021년 1분기에 비해 무려 25%나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단기간 오른 렌트 부담으로 계약 기간이 끝난 세입자의 적지 않은 수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뉴욕시를 떠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시 맨하튼, 브루클린, 뉴저지주 등에서 임대아파트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랜드로즈 이퀴리 레지덴셜은 27일 최근 아파트 세입자들의 재계약률이 60% 정도로 지난 연말연시와 비교하면 5%포인트가 낮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주 연방하원 및 주 상원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에 대해 뉴욕주 대법원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6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뉴욕주 연방하원과 주 상원의원 예비선거의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주 대법원이 민주당이 주도한 뉴욕주 연방 하원 및 주 상원 의원 선거구 재주정 결과에 대해 최종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실시 예정이던 뉴욕주 연방 하원 예비선거와 주 상원 의원 예비선거는 8월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새롭게 획정될 선거구 재조정이 회기 내 주의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회기가 5주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욕주 항소법원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주 하원 의원 예비선거는 6월 예정대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게 될 특별 전문가로는 카네기 멜론 대학 정치전략연구소의 조나단 세르바스 연구원이 선임됐습니다. 세르바스 연구원은 초당적 선거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방하원 선거구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10년마다 재조정되는데 올해 선거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월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의회와 캐시 호컬 주지사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공화당은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31일 1심을 맡은 스투번 카운티 뉴욕주 법원은 민주당이 장악한 주의회 주도로 만들어진 선거구 재조정안이 당파적 의도를 띠고 있는 게리 맨더링이라며 연방 하원 선거구와 주 상하원 선거구 재조정 결과를 모두 무효화한 바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셔널 메릿 스칼러십 기업 후원 장학생에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학생 5명이 포함됐습니다. 장학재단이 27일 발표한 명단에 따르면 뉴욕주에서 수아정, 스탠리 공 등 2명, 뉴저지주에서는 베로니카 송, 제이든 박, 애슐리 박 등이 장학생으로 뽑혔습니다. 올해는 미전역 136개 기업이 후원하고 장학금은 대부분 대학 4년간 매년 $1,000에서 $10,000 또는 일시불로 $2,500에서 $5,000를 받게 됩니다. 뉴저지 트랜짓 열차 승객이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에 트랜짓 열차당 최소 한량의 마스크 착용 승객 전용 칸을 만들어달라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연방정부 차원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면서 현재 뉴저지 트랜짓의 열차와 버스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원을 주도하는 아담 라이 씨는 기저질 환자 등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해 전용칸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뉴저지 트랜짓 당국은 내부 검토 결과 현재로서는 도입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파워볼 웹사이트에 따르면 27일 추첨된 파워볼 1등 당첨 복권이 애리조나주 길버트의 퀵트립 주유소에서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2월 14일 당첨자가 나온 이후 31번의 추첨 만에 1등 당첨자가 나온 겁니다. 파워볼에 따르면 1등 당첨자가 연금 방식을 택할 경우 4억 7,310만 달러를 29년간 나눠 받게 되고 현금 일시불 수령 방식을 택할 경우 2억 8,33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27일 추첨에는 1등 당첨자 외에 당첨번호 5자리 숫자를 맞춘 2등 당첨자도 인디애나주에서 나왔습니다. 2등 복권 당첨자는 100만 달러를 받게 됩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오는 5월 아시안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지난 3월 공개된 이래 현재 4만 뷰 이상 관람을 기록 중인 최일단 작가 특별전 히어앤나우의 감상 소감 댓글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온라인 특별전으로 진행 중인 특별전은 1960년 서울대 미대를 졸업하고 1972년 프랑스 파리를 거쳐 1975년부터 40여 년간 뉴욕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는 최 작가의 삶과 예술 세계를 조명한 전시입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이라는 두 번의 전쟁, 세계 현대미술의 최전선인 파리와 뉴욕에서의 삶 등 만 86세 최 작가의 파란만장한 삶과 치열한 예술 세계를 담고 있습니다. 온라인 이벤트 참여 희망자는 오는 5월 31일까지 뉴욕 한국문화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전시 영상을 관람하고 소감을 댓글로 남기면 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3도, 섭씨 17도, 밤 최저 기온은 44도, 섭씨 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